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네,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생활 경제 백서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자, 여러 방송 매체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논란입니다. 지금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장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증권거래세가 뭔지 증권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샀다가 이 거래를 매도할 경우에는 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다 거래계의 0.3%를 증권 관련 세금으로 냅니다.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장내에서 예컨대 1,000만 원에 매도했다 하면은 1,000만 원의 0.3%인 3만 원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네. 유가증권 시장은 이게 0.15%가 증권 거래세고 네. 나머지 0.15%는 농어촌 특별세금인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코스피에서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농어촌 특별세까지 내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기본 세율은 0.5인데 상장시장 코스피는 0.3, 그중에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게 좀 보편적인가 봤더니 뭐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에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로 세수 확보의 편의를 위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요국 다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거나 세율을 아주 낮추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률적인 증권거래세가 아닌 투자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일찌감치 채택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10년에 걸쳐서 낮춘 다음에 얼마 전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율이 0.1%에 불과한데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특히 이른바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와 같은 한국의 증권거래세가 국제적인 세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선진국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익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래세다. 즉 손해를 보고 내가 팔아도 그 손해보고 파는 것에도 역시 세금은 붙는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주식시장으로 투자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네. 거래세를 내야 되고 예컨대 하루에 4번만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매도액의 1%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손실을 보는데 거기다가 또 1%의 세금까지 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 특히 단타로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아직은 취지 같은 게 이런 어떤 세율이나 세법 취지에 대해서는 또 좀 복잡한 면이 있겠지만 왜 만든 건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찬성과 폐지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네네. 일단 폐지하자라는 취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하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4번만 거래해도 거래액의 1%가 세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로 보면 이게 거래 세금 때문에 이거 네. 도대체 이 개미들의 단타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폐지하자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고 네네. 또 이게 우리가 헌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원래 헌법 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손실을 봐도 수익을 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이 낸다는 것은 네.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네. 이 개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전히 거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사실 20% 이상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한 번 거래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도 내고 거래세도 낸다고 하면은 이른바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자라는 측의 현실적인 이유는 네. 한마디로 조세 축소에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과세당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난 10년간 증권거래소로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기재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0.3%인 거래세율을 0.1%로 낮출 경우에는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조 1천억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래세율을 낮춘다고 이게 그 투자가 늘어나느냐 반드시 그건 아니다. 네. 이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것을 구조를 개선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세금을 낮춘다고 이것이 거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공리공론에 불과하고 특히 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 할 때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뭐 2,400 가던 그 주가 지수가 지금 2,000대 겨우 턱걸이할 정도 내리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그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특히 개인 투자자나 개인 금융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 대원칙이 아니라 손실이 있어도 세금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일 속 답답하신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단소송법이 일단 증권 쪽에 이 금융거래 중에서 증권 쪽은 집단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돌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투자자가 7, 8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 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로펌의 한 400명 가량의 소액 투자자들이 증권관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 소장을 접수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른바 이 사건이 이번 달에 문제된 것이 아니고 올 5월 달에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대비를 해서 법리적인 어떤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증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본 시장법 관련해가지고 네네. 손해배상하려고 하면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을 때 집단소송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명 정도의 그 투자자를 모았다고 네.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이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만 아니고 삼성 측의 행정소송 이런 부분도 연동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증선위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다 이런 결론이 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잡히고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모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피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묶여 있거든요. 거래 중지돼 있는 네네. 상황인데 먼저 좀 삼성 측에서 변제를 하고 뭐 나머지 이 정부와의 행정 다툼은 따로 해라 뭐 이런 제안도 시민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닌가 미로 짐작이 되는데요. 배상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염려되는 것은 뭐 법조계에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한 4, 5년 길게는 뭐 7, 8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나려고 하면 걸릴 네.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통 보면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면 그 전제로서 고의분식 회계했다는 사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에서 과징금 80억이라든가 이런 제재에 대해서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결국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부는 행정법원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네. 예컨대 그 2015년에 대우해양조선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3년이 지난 현재에서도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걸 봤을 때도 네. 앞으로 이 소액 투자자들의 소송이 만만치는 않은 그런 경과를 거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송전이 벌어지는 즉 재판을 앞두고서 이 양 당사자가 있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고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추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좀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나 혹은 사법 당국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네. 빠른 조치를 기대해 볼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실제로 또 작년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와 네, 관련된 그렇죠. 제일모직 또 삼성물산과의 이 M&A 이런 부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밀리게 될 경우에는 결국 앞에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있었던 M&A 이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내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른바 일사불퇴 항전의 자세를 지금 삼성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삼성 측과 그 정부 사이에서 이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녹아나는 것은 말씀드린 7, 8만 명의 소액 투자자 개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거래 정지가 되면서 돈이 다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이익의 뻥튀기 논란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를 거듭하고 있는데 피해자 구제가 안 되는 이유 역시 또 이렇게 이 문제와 얽혀 있다라는 것들 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은 지금 행정소송으로 결백 입증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삼성이 좀 자신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한마디로 이번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왜 네. 정권이 바뀌니까 반대 입장을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그 상장하기 16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감리를 거쳐서 네.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실제로 보통 그 상장사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는 공인회계사 감리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2016년 말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는 이 금감원에 질의를 하자 금감원이 여러 가지 연석 회의를 열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네. 다른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들고 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적법하다고 했다가 이번에서는 부적법하다라고 했는 것은 이른바 행정의 어떤 그 기대 가능성, 신뢰보호 원칙 이런 부분에 어긋난다라고 소송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 아무도 법조인들도 사실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주장들이 또 더 설득력 없고 또 진실에 다가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게 바로 생활 물가 중에 하나가 치킨값인데요. 변호사님께 이 변호사 법조인이신데 치킨값을 왜 묻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 사실 치킨값이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공정위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아주 감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 꼬맹이들하고 금요일 날 밤이면은 맞습니다. 치킨 파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마리로 안 돼서 두 마리를 시키는데 네네. 이게 보면은 그 대형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네. 주요 치킨 가격을 한 마리당 1,000원 내지 2,000원 이상 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특히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가맹 점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도 두 차례 인상 시도하다가 좌절이 됐고 1년 만에 새로 이런 인상이 이루어져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처럼 원상 회복을 어떤 시장의 행정 지도를 할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역시 이 3명의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이느라 좀 길거리입니다. 2마리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여기 관련된 게 오늘 나오고 있는 오후 뉴스를 봤더니 또 가맹점주들 중에 일부는 우리는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 중에 올리자라고 했지. 결국은 이게 사실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가맹점들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치킨 재벌 이렇게까지 좀 나쁘게 묘사하고도 있는데 그들의 이익 구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1, 2위 업체가 오르면 다 따라 올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다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안 올렸지만 배달하는 업체에서 배달료를 인상해보니까 사실상 치킨 가격이 이미 올랐는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이 최종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머니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 최근에 보면은 택시 기본료도 3,000원에서 3,800원을 올린다. 맞습니다. 과자값 지난주에 뭐 한 6, 7% 올렸다. 정말 이 그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2009년부터 9년간 못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알지만 네. 현재 와서 이와 같이 어쨌든 주머니가 만만치 않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률적으로 다 급격하게 오르는 이 상황에 시민들은 좀 답답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또한 사실 이 뭐 지금 얘기하신 오늘 올렸다는 네. 이게 그 치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과 오랜만에 한번 사 먹을까 말까인데 이 정도 네. 오르면은 과연 아이들이 또 이걸 사자고 할 수 있을지 정말 저 또한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예, 정말 치킨 게임이란 비유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맹목적으로 대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한데 변호사님. 이 아이들하고 치킨 먹는 사람들 정말 치킨 무슨 시민단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킨 원가를 좀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정말 왜 오르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건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참 답답하죠. 결국 그 사적 자치 법인 내에서 어떤 그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최근에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서비스나 다른 영역은 오르는데 우리 치킨만 계속 안 올리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네. 더불어서 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10개 중에 5년 뒤에 살아남는 이 치킨 업체가 한두 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국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게 참 너무 부담이 되지만 또 그런 이 자영업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 가운데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명히 본인들이 올리자고 요청을 안 했는데 마치 가맹점들이 요청이 나는 것처럼 이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 기업의 윤리 문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그 대형 업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값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이 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치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언론 대응을 하는 업체 치킨을 얼마나 사 먹을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치킨 가격 인상으로 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가맹점주, 즉 치킨을 팔고 있는 동대에서 파시는 분들과 고객 을들끼리의 싸움이 되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그 부담 피하기 어렵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알찬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고요. 사연 들어온 것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라이트 켜면 배터리가 일찍 소멸되나요? 1번 정답. 네, 번호판 정답 주셨는데 배터리 일찍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으로 또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번호판 생생경제 듣다 보면 제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행복합니다. 전자칩도 넣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번호판 번호 많이 주셨고요. 이틀 동안 목소리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또 저 기억해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숫자 늘어서 참 복잡하지만 치매 방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번호판 숫자 느는 게 치매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정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